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7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광장 바깥으로는 광화문 광장이 바라보이는 사무실, 바깥으로는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시청 근방은 토요일만 되면은 이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로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넥타이를 메고 태극기를 든 노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강연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간단한 의식을 치릅니다. 여기 한국전쟁,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합니다. 그럼 손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100명 이상 모이면 항상 6.25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80대 이상이죠.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하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손을 듭니다. 저도 월남전은 참전 안 했지만 공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월남전 참전 세대와 같은 세대죠. 이 20세기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세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가 항복함으로써 패전함으로써 독일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 제국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사라졌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이 사라지고 그 대신 누가 나타났느냐?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공산 집권이 되면서 최초의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제3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나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 파시즘이 등장했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여러 나라가 새로 생겼습니다. 중동에서. 오스만 터키는 대충 로마 영토에 가까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게 해산되어 버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터키 공화국이 생기고 중동에서는 여러 독립국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이어지는 이 중동 문제의 근원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부산물인 나치 독일,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충돌한 전쟁이었어요. 여기에 소련이, 스탈린이 이 민주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정국이 되었습니다. 전후는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가지고 이 슈퍼 강국 대열에서 탈락하고 미국, 소련 양극체제로 갑니다.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냉전. 콜드워라고 그러죠. 근데 냉전 중에 몇 가지 열전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가 한국전쟁이죠. 1950년 스탈린의 조종을 받은 김일성이가 동족을 배신하는 남침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한반도가 국제전쟁터로 되고 3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는 거의 38도선에 가까운 그런 경계선으로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체제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승부 전쟁이었지만은 이 한국전쟁은 결국은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이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단하면서 부수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사비를 전쟁 기간 중에 한 4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경제 부흥시키기 시작하고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나토를 완전한 군사 동맹 체제로 만들고 한때 포기했던 대만을 지키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그 뒤 40년 동안 미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냉전의 승리는 한국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전 참정 노병들은 참 위대한 세대입니다. 위대한 세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8사단 근무자 계십니까 하면은 또 손을 들어요. 특별히 경의를 표합시다 해가지고 박수를 치자고 합니다. 왜냐? 8사단 전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단 중에서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가 7사단 16,000명, 그다음이 6사단으로 하여튼 16,000명 정도. 이 세 사단이 8사단, 7사단, 6사단이 왜 이렇게 피해가 많으냐? 중공군의 개입, 중공군의 기습에 걸렸습니다. 즉 1950년 10월과 11월에 이 3개 사단이 온몸으로 중공군을 막다가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한 사단의 전사자가 18,000명이나 된다면 그 사단은 정말 위대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두 명만 죽어도 그분들을 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사단이면 정원이 12,000명 정도 아닙니까? 정원이 12,000명인데 역대 전사자가 18,000명, 8사단 같은 그분들이 지킨 땅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이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요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 김대중, 문재인 이런 분들이 마치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월남 측이 바르지도 않는데 사과를 하고, 이런 또 호지명을 무슨 영웅처럼 받들고, 호지명은 우리의 적이고 공산당입니다. 공산당과 우리의 적을 그렇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과공비례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월남전 참전 용사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러나 한국전 참전 용사 80대, 월남전 참전 용사 7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또 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노인 세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 그런 나라가 위대하다. 한국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탁도 하죠. 이왕이면은 집회에 나올 때 깨끗한 차림으로 나오고 말도 점잖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이 위대한 세대를 이어받은 세대가 60대, 50대, 30대, 40대인데 이 세대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악독한 점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가 제한된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어떤 기자들이냐? 공짜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의 근본입니다. 이 언론 자유가 가능했던 것은 첫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한국 최초의 일간지 신문 사장이었어요. 옥중에서도 계속 글을 신문 논설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6.25 때 전쟁 중인데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시인데도 언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검열 부대가 있어가지고 기사를 제출받아가지고 막 삭제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론은 검열에 적극 협조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 검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25 때 신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쟁 중인 국군, 전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불과 민주주의를 한 지 2년밖에 안 된 어린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언론 자유를 허용했느냐.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하자마자 언론 장악 아닙니까? KBS, MBC를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KBS, MBC를. 지금 방송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KBS, MBC, SBS, JTBC의 보도 성향, 선동적 보도. 이 네 언론사가 지금 이 정권의 나팔수 아닙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 공중파를 이용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JTBC를 빼고 이 3대 공중파 방송이 하는 행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가져가서 국민을 해치고 국가를 해치고 적과 악을 감싸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욕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하게 하는 발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무슨 특별재판부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따로 재판하도록 만들려는 이런 일종의 이것은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 발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독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권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느냐, 권력이 앞장서서 선동에 가담하느냐,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느냐, 압박하느냐, 이 두 기준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독재 중에서도 여러 독재가 있습니다. 1인 독재가 있고 군사 독재가 있고,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독재는 집단 독재 또는 계급 독재입니다. 특정한 계급,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통제하는 이 독재는 독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됩니다. 수백만 명의 독재. 1인 독재는 그 독재자 없애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집단 독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일종의 집단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이념으로 문장한 집단의 독재입니다. 그 길로 간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이 계급 독재의 무시무시한 점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한 한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가끔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계급 독재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거니와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반 정치도 일종의 계급 독재이거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계급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었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산업에까지 미쳤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독재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 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즉 헤겔에서 받은 변증법,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이 두 가지와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가미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후의 것으로 믿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의 1.1핵이라는 1핵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은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 대하니 이는 옛날 조선의 사문난적에 대한 것 이상이다. 만약 이런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이 잘못된 이론일진데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없을 것이다. 참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 대목입니다. 모든 계급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철학이냐 이념으로 뭉친 집단에 의한 독재다. 이런 독재는 어떤 경우에 타도되느냐, 더 큰 힘이 있거나 나라 안에 더 큰 힘이 있거나 아니면 국제적 정세가 변할 때만 타도될 수가 있다. 이런 계급 독재는 정치만 독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 문화 그리고 사람의 사생활에까지도 독재가 미치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물론 이것의 전형적인 표본이 북한이죠. 북한이 계급 독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바로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 핵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실제로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 지적에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진실로 봐야 되죠. 즉 계급 투쟁론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다. 이 사람들의 행태는 계급 독재적 행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1인 독재, 군사 독재와 비교가 안 되는 이념에 기초한 계급 독재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변질될 가능성을 지금 많은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가정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민주 정부니까 민주적으로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붙어야 되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그것은 계급 투쟁론의 다른 표현일 따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계급 독재의 폐해를 정확하게 깊게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독립투사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가 쓴 백범일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백범일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